행사 준비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적 정책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잊지 못하지만 좀 공부를 해서 저희 산업위에서 입법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기물 재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좀 더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日本の東京工業大学から参りました吉川と申します。それから逆に、かなり抑え込めばですね、ほとんど、2度ぐらいで。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파란 라인이 서울의 성과고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보완 상태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왼쪽 위에 사물입장까지 첫 번째 발표와 두 번째 발표는 육상 폐기물 하는데요. 이 연도별 차이는 재 쓰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쓰레기가 발생하기 많은 전남, 충남, 경기. 그랬을 때에 리메이드 배출하는 폐기물, 침전물 22% 중에서 어쨌든 10,000톤 이상의 채들을 잡았을 때의 10,000톤 정도가 5분의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소개가 됐으니까 지정 토론자를 제 왼쪽 수 질문도 같이 다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발표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자로 저희가 초청하신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역량을 살려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탄화 수열에 의한 열분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축 분해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간에 2013년 소화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량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途上国の大きな問題の一つとしてこの廃棄物の処理費用が非常に安く抑えられている特に先進国の日本等に比べるとでこの安い処理費用廃棄物を、焼却埋め立てを限りなくゼロにする動きを、これも大丈夫ですかねちょっとうまく実際工場を見ていただくとですねもうちょっと分かりやす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燃やすっていうのはただなくすだけですね埋めるのもなくす目の前から見えなくするだけでそれに対してこのワタソムの海水分解で오늘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 국제 심포지움 사회를 맡게 된 군부 시민의 모임 대표 의원입니다. 다양한 유기물의 전환 경적 처리와 최상의 재자원을 위한 세계적인 기술 혁신 현황과 이를 통한 자연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이해하고 지속가능 발전과 탈수 중립 그리고 R200, ESG의 상호 유기적 작용의 방향성을 찾고자 우리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양양자 의원님, 양이원 의원님 총 8인의 국회의원님들이 공동 주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만 포럼 그리고 사단법인 ESG 코리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인데 오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국민을 내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제 심포지움은 한국어, 일본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역기를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항의에 앞서서 예비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정성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춘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성우 의원님, 정성우 의원님은 이 경기 중북부 환경문화 초대 의상도 하셨던 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국회의원 정성우입니다.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저는 이 회의장 얻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의 초대 회장은 아니고요. 처음 만들 때 같이 참여해갖고 이제 두 번째 회장을 했고 저기 앉아 우리 안창희 의원이 그 다음 저랑 사무국장을 하고 또 회장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해가 준비하신 우리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또 사동법인 경기만 포럼 또 사동법인 ESG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춘식 의원님, 또 김정우 의원님, 또 양의원 의원님, 우리 양 의원님은 정말 이 문제에 국회에서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천착하면서 문제를 예산과 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가 또는 유기물 제작하는 문제,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문제, 또 ESG 경영 문제 다 동전의 앞뒷면들입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들인데 오늘 제가 다른 들으신 말씀이 많지만 제 내용은 잘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게 국회에서 많은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갖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법이겠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하신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오늘 토의되고 또 논의된 사항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또 입법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또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또 실질적인 또 역할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간략하게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정호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호 의원. 우리 의원회관에서 제일 큰 대회의실입니다. 장소를 여기 잡았길래 엄청 전국 경양 각지에서 이 문제에 이 당사자가 아닌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 많이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이 문제를 좀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가 이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자원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지금까지 그렇게 채취해서 가공하고 소비하고 또 폐기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건가. 이런 게 이제 새삼 매우 중요한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인식과 실천의 공감대가 점점 폭넓어지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의적절한 이 국제 포럼이 이 자원 유기물 재자연화에 대한 기술 혁신이나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자원순환 사회의 이행에
정말 공론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입법이나 예산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야 될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우리 공동 조관해 주신 단체들 또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탄소정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45분의 의원님들이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 소관 상임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분과 중에서 농림축산 자연순환분과에 윤준병 의원님이 분과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과 좀 연결되고 입법이든 예산이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4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내실 있게 풀어가는 그런 단초가 되고 그런 토론의 성과들을 저희가 잘 받아놔서 국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춘식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가 좀 전에 인사 말씀하신 정성 의원님 지역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포천하고 가평입니다. 저는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제가 전반기에는 행안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농해수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좀 연관성 있는 게 많아서 아마 저를 여기 주최자의 명단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유기물에 대한 이 처리와 자원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언제나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또 우리가 정말 배출량을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쓰레기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는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걸리거나 나머지 버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버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면은 자원에 대한 우리가 보강 부분도 있겠지만은 버려지는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환경 오염도에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고통스럽게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다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나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정부하고 행정적 경제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것을 사실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외곽으로 빼고자 하는 그 욕구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자기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받고 있는 인접된 자치단체에서는 대단한 또 거기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강릉 수목원과 연결된 부분에서 그것이 대두가 되니까 굉장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원활한 해결 방법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최근에 중국에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이게 아주 저희들한테 큰 문제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국가 간의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도 우리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과제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과연 이제 그렇게 버려지고 방치됐을 때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장비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는 크게 논의가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유기물의 재자원화하고 자원 순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전문가분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 또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오늘 아주 원활하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적 정책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뜻에 공감하고 공조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주제가 유기물 재자원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의 전문가 우리 양기희 원장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최 중에 한 단체가 제 친정이라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1997년부터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일을 했던 환경운동가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주체로 공동 주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환경운동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물론 저는 생물학과를 들어간 이유가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이 뭐냐면 환경운동가들의 고전이에요. 원은 닫혀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무기물질에서부터 유기물질로 가고 그 유기물질이 식물, 동물 결국 근데 그 식물과 동물이 죽으면 다시 미생물에 의해서 무기물질로 분해돼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이 원의 고리로 순환되는 게 생태계였는데 그리고 그 무기물질이 유기물질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힘, 에너지 원은 태양이죠. 그래서 이 유기물은 사실 그 근원은 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미네랄, 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태양의 힘을 받아서 식물에서 광합성이 되고 그럼 유기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걸 또 동물이 먹고 동물이 또 먹고 이런 순환이 인간이 개입하면면 끊어져서 선형이 돼버리는 거죠. 뭔가 시작하는데 끝이 나면서 쓰레기가 돼버리는 하지만 우리가 쓰고 남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 플라스틱, 석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거에 유기물질이 땅속에 묻어져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물성, 하나는 식물성. 그거를 쓰면 그 결과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쓰고 나면 나오는 그 쓰레기들은 다 에너지가 높은 유기물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자연이라면 당연히 미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이 될 텐데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거는 땅속에 들어가면 100년 이상 가도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낸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술들을 많이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최춘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땅에 무작정 묻는 걸로 묻으면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처음에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갔을 때 태양 에너지를 썼던 건데 그 에너지가 다시 유기물이 무기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 되고 무기물이 된다는 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 또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몇 %를 할 거냐 이거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지만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80%, 90% 이렇게 달성한 나라들은 그것 외에도 다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환경제에 대한 지표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무기물질로 돌아가서 순환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얼마나 몇 %나 달성을 하고 있느냐. 이걸 뭐 덴마크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지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목표도 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 개발한 기술을 또 도입하는 여러 가지 소개도 있으신 것 같고요. 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은 국회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산업이 지금 공청회랑 겹쳐가지고 들렀다 왔는데요. 제가 다 끝까지 읽지 못하지만 좀 공부를 해서 저희 산업위에서 입법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국회 본회의도 상임위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행사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 그리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굉장히 크지만은 또 이 앞에는 꽉 차게 전부 다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유기성 폐기물 재활화의 세계적 혁신 기술과 자원순환의 주제로 초청을 해주실 쿠니오 요시카와 동경공대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물 폐기물 재활화의 세계적 혁신 기술 그리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초청을 해주실 쿠니오 요시카와 동경공대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받으세요.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日本の東京工業大学から参りました吉川と申します。今日はそのスクリーンに、表示されてますようなテーマで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今までゴミというのは埋めるか燃やすか、この2つしかソリューション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日のお話はですね、埋めない、それから燃やさないでゴミをどうやって資源に変えたらいいのかというお話をします。それで、ベースになる技術はですね、これは韓国にある技術、そして日本にある技術、これを融合させて新しいシステム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何枚か日本の環境省のホームページにありますちょっとスライドをご紹介します。地球の温度が上がっていくんだろうかという、こういう表でございます。そうすると、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に応じてですね、非常に多いケースですともう5度も上がってしまう。それから逆にかなり抑え込めばですね、ほとんど2度ぐらいで抑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この温室効果ガスの排出をどれだけ抑えられるかということがこの地球の温暖化を防ぐ意味で非常に大事にな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もそも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けども、一体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言いますと、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と吸収量を均衡させ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現状ですと、例えば CO2 が一番原因物質ですけども、 CO2 がこれぐらい発生していると。それが2050年には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が達成しますとですね、そもそもがこの排出量が減ると。それから同時に、森林ですね植物が CO2 を吸収してくれます。そうするとこの放出する CO2 と吸収する CO2 がちょうどバランスしてトータルとして地球全体の CO2 の発生量が増えないと、こういう社会を目指そうというのがこ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考え方でございます。それで、地球規模の課題であります気候変動問題の解決に向けまして、2015年にパリ協定というのが採択されました。それでその中で何が決められたかというとですね、世界的な平均気温上昇を工業化以前に比べて2度 C より十分低く保つともにできれば 1.5 度 C に抑えたいと、目標は 2度 C ですけどもっと低く抑えたいということで、今世紀後半にですね、温室効果ガスの人為的な発生源による排出量と吸収源、これ森林ですねによる除去量との間の均衡を達成する。森林以外にも例えば CO2 を回収して、地中とか海洋を埋め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で、世界全体としてですね、このパリ協定でこれを目指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が合意されたわけです。それで、環境省の中にですね、この脱炭素の基盤となる5つの重点対策というのがある。
記載されております。その6番目にですね、今日の話題にあります資源循環の高度化を通じた循環経済への移行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したがいまして、今日これからお話しする内容はですね、この資源循環の高度化という、今回のこの会議の趣旨に合致することを希望しますし、これが将来的に実現してですね、地球全体の温暖化ガスの排出削減に寄与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まず埋め立てですね。これは世界最大の埋め立て国はアメリカでございます。現状はこんなようになっています。それでちょっとこれ古い統計なんですけども、各国がですね、どんなような割合でリサイクル、堆肥化、焼却、埋め立てその他をしているかと。そうするとアメリカはですね、圧倒的に埋め立てが多いと。で逆に日本はですね、ほとんどが燃や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韓国はこのちょっと古いですけども、この時点ではリサイクルが結構進んでいる。で一方でまだ埋め立てもかなりあるということで、この埋めない一方で燃やさないという、こういうソリューションをですね、ぜひ私は韓国の技術と日本の技術を融合させて実現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れじゃあ今日のお話の趣旨です。何を考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最初にまとめてお示しします。で、都市ごみ処理事業の現状と達成目標ということで、今こういう都市ごみがあります。で現状ではですね、埋めるまたは燃やす。で埋め立てですけど環境汚染悪化で、特に地球温暖化という観点からしますと、埋め立てごみからメタンが発生します。でメタンはやはりかなり地球の温暖化の原因物質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埋め立てのいうのを今後はぜひやめたいと。から一方で、焼却、これも結局最後 CO2 を出します。それで、バイオマス、生ゴミはバイオマスですので、燃やしてもCO2 の増加に寄与しないと、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なんですけども、これがですね、また別にうまく利用できれば、今度はカーボンネガティブといってですね、CO2 の排出の削減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大き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それからこの焼却からプラスチックの場合も、これはもともと化石燃料ですから、燃やしますと CO2 が当然発生すると。でこういうものをですね、埋めず燃やさずに処理したいと。で一方で焼却が非常に設備費が高い。これ日本の場合ですけども、環境がもうちょっと安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例えば1両1000トン、大体100万人の都市ですね、1000万人の都市になりますね。で、大体500億円という非常に大きな高額がかかります。そこで、今回ご提案したいのはですね、このゴミをですね、受け入れて、従来こういう埋め立て焼却は行政が主体にやってましたけども、これは民間事業としてですね、これやっていこうと。で当然これ民間事業ですから収益が入らないとこれ成り立た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まずはですね、新しい設備としては従来の焼却設備の3分の1から2分の1ぐらい非常に安く抑えたいと。そして、こういうゴミからですね、一つは石炭の代替燃料、これはほとんどバイオマスになりますね。それからプラスチックから油を作るということで、これをまた販売していくと。そうしますと、この事業主はですね、2つの収入があります。1つは当然自治体がゴミの処理をしてくれということで都市ゴミの受け入れ費用は払います。それからこの生成物を売るということで燃料の販売費があります。特に石炭燃料はですね、非常に今高騰しておりますので、これをまた売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2つの収益を上げることでですね、でかつキャペックスを落とすことで、民間事業として成り立つ新しい仕組み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じゃあ具体的にどういうプロセスにな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まずスタート都市ゴミです。でこれはいろんなものが混ざってます。でこれをそのまま処理するのはやはり難しいです。で、そこでまず分別処理、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ここに、韓国のいろんな技術が今進展しておりますので、ここに、ぜひ韓国の技術を使いた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まず分けてリサイクル可能な不燃物とリサイクル不可能な不燃物で、リサイクル可能な不燃物、例えば金属、ガラス、そういうものはリサイクルして、売っていこうと。それからどうしてもリサイクルできない飲
石とかコンクリートですね、こういうものを最終的には埋め立てに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一方で、燃えるいわゆる有機ゴミですね。それで有機ゴミ重質成分、これについては加水分解という技術、後からご紹介しますけども、それで、固体燃料、石炭代替燃料を作ろうと。それから軽質成分、廃プラスチックですね。プラスチックについては油、床処理というのをして、この燃料油にします。でその燃料油の一部を、この加水分解の処理に使いますけども、残りは販売していくという、スタートはいろんなものが入った閉じ込みですけども、こういう分別加水分解床というプロセスを経て、こういう売れる石炭代替燃料、それから石油代替燃料を作っていこう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れではまず廃棄物のスタート、分別技術でございます。これは韓国の技術をご紹介します。韓国はですね、埋め立てゴミを掘り起こしてその土地を再生するというニーズが非常に高いです。で特に今までゴミがですね、住宅地のそばに埋められてました。そうしますと、もしその土地がですね、ゴミがなくなって、新しく宅地として販売できればですね、非常に大きな、収益事業になるということで、単にゴミ処理の問題というよりも、新しい土地を再生してそれを有効に使ってはですね、こういうような埋め立て地がありまして、ここにこういうちょっと屋根をかけて、そこから掘り起こしは土、それから可燃物、それから不燃物、そして金属、そうですね、そして、この土と不燃物はまた最後土の中に戻します。そして金属はリサイクルします。そしてこの可燃物ですね。で今までこの可燃物は韓国では SRF、ゴミから作った燃料ということでエネルギー源として利用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それで我々はこの SRF ではなくて別の用途でですね、特にこのプラスチックゴミですね、これを使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これが韓国のフォスベルという会社がやっているプロセスになります。スタートはこういう埋め立て地がありますね。そしてそこからまずゴミを掘り起こします。そして掘り起こしたゴミをこの選別機に入れます。そしてこの選別工程を経てですね、一つは可燃物は乾かして破砕して、そして振動でふるい分けてパッキングして SRF として、燃料として使っていくと。で一方で、土壌、土、それから不燃物、これについてはですね、再び埋め立て場に戻してですね、従来こんなふうに可燃物がたくさん埋まってた埋め立て場が基本的に不燃物で、メタンも発生しない、衛生的な埋め立て地に変わるということで、それから場合によってはこれをですね、宅地として使っていくという新しいビジネスが起こ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掘り起こしたゴミを選別機に入れるところですね。そして土砂が下に落ちております。
した例ですけども、これを実際毎日発生している都市ゴミですね、MBT システムと言いましてですね、生ゴミ関係は生物処理をしてメタン発酵させて、エネルギーを取り出そうと。そして、基本的にはリサイクル可能な物質、それから有機性、プラスチック類は SRF にすると。それからこの有機分についてはメタン発酵でメタンを生成に使うという処理をしております。これが具体的なプロセスになりまして、この都市ゴミからですね、一つはバイオガスを作ってエネルギー、そして一方でこの SRF、それから埋め立てゴミから来る SRF を合わせてですね、ここにエネルギーを持ってくる、こういうエネルギーセンターということで、ただ基本的にこれ燃やすことになりますので、やはり大きい意味では焼却というところから出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このエネルギーをですね、電気とか温熱として、住宅地に供給されると。それからリサイクル可能なものはまたこれはリサイクルされて我々のところに戻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こで、コロナ禍でどうしても物を燃やすというプロセスが入ってございます。でそれが加水分解技術という新しい技術でございます。グラスゴー石炭消費量の奪還的削減ということがどんどん急にはやめられないんですけど、どんどん石炭の消費量を減ら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世界的な合意になりました。それで、石炭をですね、いきなり、減ら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今我々考えているのはですね、いわゆるゴミ、有機性のゴミですね、都市ゴミ、それから病院ゴミ、そして、下水汚泥、それから東南アジアのいろんな農業残産、こういうものからこういう石炭の代わりになるペレットを作ってですね、基本的にこれバイオマスが多いんで、CO2、石炭を代替燃料にして、まずは石炭を燃やしているところにこれを混ぜてですね、石炭の消費量を減らしていこうと。でただしいろんな課題があります。都市ゴミについては特にいろんなものが入っていると。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分別ということで、解決可能になります。それから病院ゴミはこれ塩化ビニールが多いんで、どうしても塩素が濃度が高い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それから下水汚泥については非常に感染率が高い。それからこういう農業残産についてはカリウム濃度が高いと。でこんなようなものを技術的に解決してですね、新しい固体燃料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考えています。この原理がこのプロセスになります。それで、もともと石炭というのはですね、植物からできています。植物が地中に入りまして、地中の中の温度、それから圧力を受けて、植物中の水素と酸素が抜けて石炭に変わっています。で、ただしこれは何百万年、何千万年という非常に長い期間がかかっています。で、この技術というのはですね、それをわずか1時間で、有機性廃棄物を石炭に近い燃料に変えてしまう。基本的に地中の中で起こっているのと同じプロセスをわずか1時間で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ういう技術でございます。これが都市ゴミですね。いろんなものが入っております。プラスチックもあり、生ゴミもあります。それから金属、ガラスも一部入っています。でこれをこの反応器の中に入れてですね、で必要なものは飽和水蒸気、200度20気圧から230度30気圧、飽和水蒸気を入れてゆっくりとかき混ぜます。そして、反応は約1時間で終わりまして、水蒸気を抜き出して、排水処理をして、これはまたボイラーの水して再利用すると。そして、中の生成物を取り出しますとですね、ガラッとこれとは変わったものが出ております。でこれは非常に乾きやすい生成物になってまして、少ないエネルギーでですね、こういう固体燃料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それで、このプロセス全体は一番エネルギー使うのはこのボイラーの燃料なんですけども、我々いろいろ実験やりましてですね、それから実際のプラントで測定をやりまして、大体できた燃料の1割から 10% から 15% を燃やせば十分であると。で残り85から 90% は石炭代替燃料としていろんなところで使っていく、こういうプロセスになります。バイオマスでもですね、今いろんなところでバイオマス発電プラントができてますけども、1時間後にはこういう破砕された状態の燃料に変わります。これが処理する前の都市ゴミですけども、ちょっと低めの圧力2メガパスカル20気圧で処理しますとほとんど粉になってますけど、若干これ靴底ですね、こういうゴムとかプラスチックはちょっとまだ処理できる。
十分できてません。これがもうちょっと温度圧力を上げますとですね、こういう粉状のものに変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それで、これを例えばセメントキルンですね、今石炭を燃やしています。で、このセメントキルンのこのキルンのメインバーナーのところにですね、石炭と一緒にこの新しい乾燥燃料を入れることで、石炭の消費量を減らしていくというこういうことが実現可能になります。日本ではいくつか商業機が動いております。一つは医療廃棄物、ゴリューベンのリアクターで商業しています。それから行政では北海道の斜里町というところで一般廃棄物の処理にこのジュニリューベのリアクターが3基入って実際この処理を行っております。で石炭に比べてですね、非常にいいのは硫黄が少ない。したがって石炭を燃やした時の硫黄酸化物の問題というのはないんですけども、一番の問題は塩化ビニール由来のですね、塩素が多いということで、これが燃料として使う時の阻害要因になります。そこで私の研究室で実験をやりましてですね、これが処理する前の閉じ込み、約3分の2が有機塩素、これは塩ビ由来の塩素ですね。で一方で約3分の1が無機塩素、これ脂肪です。でこれがリアクターの温度を上げる、それから処理時間を延ばすと、圧力を上げる、処理時間を延ばすということで、この有機塩素のほとんどがですね、無機塩素に変わ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これ無機塩素になりますと、これ水に溶けます。そこで、1回水洗いする、2回水洗いするということでドラスティックに塩素が抜けていくと。そうすると硫黄も塩素も入ってない非常にクリーンな燃料が閉じ込めから作れ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この成果はですね、私もインドネシアの留学生がシンコテクノさんと一緒になってですね、ジャカルタで実用化しました。1日50トンの閉じ込め処理設備ですね、重粒米のリアクター、それから生成物を燃焼するボイラー、こういうものが導入されました。ちょっとその映像をご覧いただきます。もう前処理せずに廃棄物を入れています。これはリアクターの入り口のホッパーになります。これが重粒米のリアクターになります。従来の消去儀よりもはるかにシンプルな安いプロセスでこれをやることができます。でこれから処理が終わりまして生成物が出てきます。さっきご覧になりましたゴミがですね、こういう粉状の物質に変わって出てくることが分かります。それで、隣が温室になってまして、ここで太陽光でですね、乾かして、2日ぐらいで燃料として使えるようになります。でこれの一部を燃やして、ここにありますボイラーで水蒸気を作っています。次ですね、ベグナスのが開発しました床のプロセスになります。これが心臓部ですね。熱分解しますと中でプラスチックが溶けてさらに蒸発していきます。でこの蒸発したプラスチックをですね、この触媒層というところを通すところでより軽い分子に変えます。そして最後これ冷やして油を回収すると、こういうプロセスになります。この触媒層を通さないとですね、こんなような油になります。これが横軸は炭素数、これがその分布になりますけど、ほとんど原油に近いですね、非常に粗悪な油になりますけども、この触媒層を通すことでですね、これが灯油、それからこれがガソリンですけども、それに近いこんなような油がですね、得ることができます。
発泡スチロールからこういう、ガソリンに近い油を作ります。それからポリプロピレン、一番使われているプラスチックですけども、これからこういう重油に使い、油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実際これはですね、日本でも商用機が何機動いてまして、一つはですね、携帯電話、もう10年以上これ動いております。携帯電話をですね、これ中に結構有化金属、特に金がたくさん入っておりますので、これをこの有化を処理しますと、プラスチックは油になります。でこれはこの中のエネルギーとして使います。そしてここから特に金を回収しようという事業がもう10年以上行われております。それからハイプラの有化設備、こういうものが今動いております。でじゃあこれどうやって運転するかというちょっと簡単なご紹介をします。これはバッチ運転という方法で動かします。まずですね、こういう熱分解層の中に原料を充填します。原料としては廃プラスチック、廃タイヤ、携帯電話から基板、医療廃棄物、こういうものが特にプラスチックが主体となる材料の処理が可能です。そして、この中に、処理したいもの、廃棄物を入れたものをこの加熱層の中に入れます。そして、できた油の一部をですね、ここで燃やして周りから加熱をして、中で熱分解反応を起こさせます。そうしますとこの中でプラスチックが溶けて蒸発して、ガスとして出てまいります。でこれが加熱触媒層を2段階通しまして、軽い分子に変えてですね、よりレベルの高い油に回収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回収されました低沸点の生成油をですね、加熱炉の燃料として一部利用するということで、補助燃料なしでですね、このプロセスが回ります。で、原料の熱分解が終了しましたらですね、中から熱分解層を取り出しまして、ここで冷やします。そして次に廃棄物を入れた熱分解層をこの中に入れるというこういうプロセスになります。これが原料充填済みの次の熱分解層を加熱炉内に設置しまして、原料の熱分解を開始するという、半バッチの運転になります。で、これはこの間にこれ冷やしてあります。そして最後冷えましたら中に内容物を取り出すということで、ここに取り出した後また新しい次の原料を充填する、これを繰り返すプロセスになります。これが実際1日10トンのハイプラスチックを有化するプラントのレイアウトというのが一つこんなようなイメージですね。ここが熱分解層になってまして、ここで熱分解した油が触媒層を通って冷やされて油として回収される。でこれがカートリッジで、順番にこの中に材料を詰め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最後にこのプラントのちょっと稼働の様子の映像をご覧に入れます。ここで特に廃タイヤを中心にですね、が多くなっています。で今処理が終わった熱分解層を加熱のヒーターから取り出すという作業になります。
申し上げます。外してからダンスをお願いします。ドラム缶の中に処理物を入れてます。タイヤなんかこれ炭化したものが入ってます。タイヤの中のスチールがここに残っているんですね。で、これができた油です。かなり粘度の低い油ができているんです。これで、私の話最後まとめ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まとめとして1番ですね。韓国で開発されました埋め立て廃棄物、都市ごみ、建築廃棄物、災害廃棄物の分別設備は、韓国の国内外で十分な事業が実績がある。しかしこれまでは分別された有機性廃棄物を焼却するしか処理法がなかった。でこれに対してですね、この分別技術に日本で開発されました化水分解技術と廃プラスチック油化技術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石炭代替の固体燃料や石油代替の液体燃料の製造が可能になりまして、廃棄物の資源としての有効利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から化水分解技術についてはインドネシアで50トンパーで規模の設備が4年間稼働しまして、複数の反応機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50から300トン、最近この300トン規模のプラントも中国で稼働が開始しております。規模の商業設備の建設が可能であると。から床技術については日本で20トンパーで規模の廃プラスチックおよび廃タイヤの床設備が10年以上稼働しておりまして、10トンから100トン規模の商業設備の建設が可能であると。で、上記の日本での成果、それから韓国での成果をですね、組み合わせまして、できれば韓国国内で廃棄物の分別設備に化水分解設備および床設備を組み合わせた総合的な有機廃棄物の資源化プロセスの実施を行うということが望まれますので、ぜひ皆様方の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以上で私の講演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그 돈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아마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종적으로 그 분리를 해서 뭐 가스화라든지 기름을 만들지 등 여러 가지 소개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환경 처리 이런 기술은 경제적 토탈 경제성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위 그 공정 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하신 예를 들면 가스분해라든지 기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그걸 연료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스분해하는 순간에 이미 에너지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드는 순간에 기름의 퓨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오늘 소개하신 뭐 공급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가스분해 한다든지 아니면 SRP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가스화를 해서 연소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で冒頭に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やっぱり非常に今は環境規制が厳しくなってまして、焼却炉の建設コストというのは非常に上がっております。したがいまして、我々はその建設コストの2分の1から3分の1ぐらいの安い設備で作ってですね、かつ製品を売るということで経済性を出そ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プラントの運転に必要なエネルギーというのは冒頭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化水分解についてはもうできた燃料の1割程度で済むと、それから油化についてもできた油の2割程度で済むということでランニングコストもかなり低く抑えられ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질문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 혹시 질문하시는 분의 뭐 이렇게 좀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걸 조금 소개해주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에리카 캠프에서 20년 그 소개되는 어떤 환경처리 기술 중에 지금 기존의 가스화라든지 기름 만들다든지 이런 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분해 설비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고온으로 처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생활 폐기물 중에 가장 큰 문제가 15% 정도의 PVC가 들어있습니다. 그 PVC 플라스틱 들어있으면 염소가스 나오기 때문에 염소가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없는 한 기존에 가스화한다든지 기름을 만드는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통해서 생성되는 염소가스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탄화 수소 가지고 수소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それから床の場合はですね、石灰石を熱分解層、それから海水層に入れてですね、発生する塩素、これ HCl 塩化水素ですけども、それを吸収するということで対応します。それで塩素分の少ない油もできます。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 분 뭐 또 하실 분이 있나? 저는 그 한국의 금융위원 중에 신한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기술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라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이 분산 그 쓰레기 처리, 재처리 이런 거는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요.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고 재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 그런 기술을 그런 환경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개의 그 기술이 도심에서 한국의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심에서 그 건설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경제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 둘 다 가능한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その設置実績を持ってですね、多分許可が下りる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下水分解についてはですね、基本的に一切排ガスは出ません。もちろんそれは最初生成物を燃やす段階では排ガスは出ますけども、下水分解で燃料化する時点では一切排ガスは出ませんので、よくゴミ処理で皆さん住民の
方が反対しますけども、そういう悪臭とか匂い、それから有害物質の発生というのはございません。それから有害についてもですね、全て、完全に、熱分解ガスというのは最後ガスが残りますけども、そのガスもきれいに燃やして、熱分解を熱源にしますので、これも環境汚染物質の排出がないということで、日本でもですね、床設備というのは焼却炉と違うという扱いで法律上ですね、非常に設置が簡単になっております。で、火星分解についてはこれも焼却炉と違うということで、日本の法律でですね、設置が容易に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従いまして、多分韓国でも設置は、十分可能であろうと。で、コスト的には冒頭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焼却炉の2分の1から3分の1ぐらいということを今想定しております。 이상으로 초청 강연을 좀 끝내고요. 우리 요시카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뒤늦게 우리 양양자 의원님 오셨는데 양양자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 많고 그래서 좀 격려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고 아직 식사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양자 의원.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 서구월 그리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양자입니다. 오전에 제가 산주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602일 전에 발의한 미래차법에 대해서 오늘에야 이게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여서 제가 비울 수 없어서 제 시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세미나만큼 이 국제 심포지엄만큼 중요한 아젠다가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다른 일로 많이들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참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국제 심포지엄 지속 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아리백, ESG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환경 이런 일에 종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인류를 지키는 영웅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이렇게 국회까지 오셔서 이런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군이오 요시카와 선생이시죠? 네, 제가 뒤에 발표만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만 일본은 이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간단한 비교로 보면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양과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좀 환경 또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리서치 연구도 하고 전 국민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저도 일본에 35년 제2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이제 교류를 하고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는데 99세, 97세 되셨습니다. 일본 사회를 이렇게 아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한국까지 오셔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광주를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지금 광주의 현안 문제가 여기 신정훈 의원이 이렇게 공동 주체로 오신 이유가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굉장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접근을 못하나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압도적으로 뭔가 기존의 어떤 틀과 기존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이렇게 못 해내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들 문제 많죠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 사회가 되고 그럼 의사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되거든요.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쪽에 쓰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법치국가인데 온통 지금 뭐 검찰 정권이냐 뭐 근데 딱 이렇습니다. 검찰과 민변과 싸우는 정부 양당이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사는 나라
상식에 의해서 우리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국가 이런 걸 왜 못 만들까 우리는. 물론 법체계가 제대로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국민들이 상식에 의해서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 살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왜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을 좀 덜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도체를 30년간 개발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글로벌 어떤 전쟁 무대에서 83년에 시작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10년 만에 93년도에 1등을 하면서 30년 동안 1등을 해온 그 과정을 보면 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이런 접근을 우리가 이런 환경 폐기물이나 ESG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뭐냐면 모순 극복의 역사였어요.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 누구나 잘 알다시피 반도체는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에어리어 면적은 더 작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엄청 빨리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은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전세대 대비. 그리고 기능도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더 싸야 돼요. 근데 이런 모순의 어떤 이 자연의 모순이거든요. 자연 현상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모순 극복의 역사가 반도체 30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이제 폐자원의 문제, 이런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접근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반도체 30년의 그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내면서 초격차의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고수들이 가능하거든요. 그 고수들, 기술자들의 그 기술력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보면 왜 초격차의 격자를 거리의 격을 안 쓰고 품격의 격을 쓰냐면 그 격은 기술자의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유기물 재정화나 탄소 중립 또 아리백 ESG로 통합되는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만큼 저는 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의 이런 모순 극복의 접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방식, DNA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반도체도 이렇게 원전을 많이 쓰거든요. 여전히 기저전력을 원전으로 쓰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아리백 때문에 그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플럭처시한 없던 그리고 스테이블한 그런 전력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제대로 모르고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재앙으로 와요. 대한민국의 재앙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말 기술의 리더분들께서 이 당면한 이 탄소 중립 문제, 이런 유기물 재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좀 더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참석했지만 제일 긴 참석사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5시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한 1,000원 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로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마지막으로 세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당면한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기후 위기, 인구 소멸 위기죠,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위기
이 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국 기술밖에 없다. 그래서 첨단 기술의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 기술의 네옴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그의 반대급부로 또 폐정원, 폐기물, 또 유기물 포함해서 이런 문제도 함께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의 기술 인력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가 한 90%는 돼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으로서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교육에 있어서 또 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